서울에서 중산층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할까요? 9년입니다. 뉴욕은 11배, 도쿄는 12배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9.71배에서 23배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거품입니다. 뉴욕보다 2배, 도쿄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을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시장 현상일까요? 아니면 붕괴를 기다리는 거품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1월 기준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모순이 터지는 시점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수를 놓치면 이 모든 현상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종말, 초고가 공사비, 그리고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까지 겹치면서 과거의 부동산 황금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부터 한국 인구는 공식적으로 감소세에 진입했습니다. 2030년까지 20대에서 40대 인구는 약 2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주택 수요의 근본적 축소를 의미해요. 지역별로는 더욱 심각합니다. 부산은 2052년까지 25.8% 감소하고 서울도 1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인구 구조 붕괴가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리는 핵심 변수인 이유입니다. 투자자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수요 자체가 없으면 가격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과거 일본과 중국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현상이에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유독 급락에 취약한 5가지 구조적 결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극도로 높은 가계부채 의존도입니다. 2013년부터 지난 2분기 사이 늘어난 가계대출의 66.6%가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인이 빌린 돈의 3분의 2가 모두 집을 사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가계대출을 자동차, 교육,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시킵니다. 한국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 문화 때문에 모든 가계부채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쇼크가 오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계부채가 부동산으로 몰려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재무 위험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극저수등의 부동산 자산 유동성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1% 올랐을 때 민간 소비는 0.02%만 증가합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0.03에서 0.23%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낮은 수치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집값이 올라도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주인들이 그 자산 가치의 일부를 담보로 받아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이런 유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올라도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개인들은 자산 손실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경제 전체의 급격한 소비 위축을 초래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결함으로 넘어가 볼까요? 변동금리 대출의 높은 비중입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는 의미예요.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DSR, 즉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증가폭은 1.6%포인트로 노르웨이에 이어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기 위해 생활비를 깎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동안은 견딜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개인들의 상환 능력이 순식간에 악화됩니다. 특히 전세 사기나 갭 투자로 빌린 사람들의 상황은 극도로 취약해요.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수많은 개인들이 음수 자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자산 집중도의 극단화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합니다. 이는 금융자산, 자동차 등 다른 모든 자산을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20% 떨어진다면 가계자산 전체가 12.8% 손실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 10억 원 중 6.4억 원이 부동산이고 3.6억 원이 현금과 금융자산인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이 20% 떨어지면 부동산 가치는 5.12억 원이 되고 총 자산은 8.7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20년을 저축해서 모은 자산을 순식간에 잃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렇게 손실된 개인들이 동시에 소배를 축소하면서 경제 전체에 연쇄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레버리지 거래의 극도화와 역전세의 확산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저금리 시대의 갭 투자와 전세대출입니다. 과거 정부는 전세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려 전세시장을 부풀렸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가 올라라고 전세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매매가가 올라갔어요.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레버리지에 또 다른 레버리지가 쌓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주택시장 규모는 6천조 원을 넘습니다. 이는 GDP의 3배를 초과해요. 이 거대한 거품이 터진다면 부동산 투자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개인들이 폭증할 것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로 인한 역전세 사고는 누적 170조 원 규모에서 1.6%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약 2.7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이 이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제 현실의 스토리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입주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2023년 그는 31평 아파트를 소유했고 재건축으로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가는 21억 원이었어요. 그의 몫은 기존 주택 가치를 인정받되 추가로 97억 3천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그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은 새 집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조합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탈락한 조합원들이 많아지면서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손실이 아니라 향후 30년간 가격이 오르지 않을 노희주택이 대량으로 사회에 남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 강북의 전세 세입자 이야기는 어떨까요? 2021년 그녀는 5.5억 원의 전세금으로 강북의 평범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2년 뒤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월세로의 전환을 강요했어요. 전세 거주 시 월 184만 원 수준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던 그녀는 월세로 전환되면서 207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월 23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습니다. 연간 276만 원입니다. 그녀의 월급은 300만 원이었어요. 사실상 한 달의 추가 급여를 통째로 주거비에 내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혼, 출산, 자산 형성, 모두 불가능한 미래가 그녀 앞에 펼쳐졌어요. 이런 세입자는 몇 명일까요? 현재 월세로 전환된 세입자가 몇백만 명에 달합니다. 부산의 아파트 소유자 사례도 살펴봅시다. 2019년 그는 부산 연산동의 15층짜리 아파트를 3억 원대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부산 부동산도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6년이 지난 2025년 그 아파트의 가격은 2억 8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실은 2천만 원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아파트가 점점 노후화되면서 재건축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산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건설사들도 부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그의 자산은 물리적으로도 가치적으로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런 소유자들이 서울 외의 지역에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요? 지역별 미분양률이 40%를 넘는 지역들이 이미 여러 곳 존재합니다. 이들은 이미 슬럼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만약 한국 부동산이 급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들어봅시다. 가계 자산의 대규모 손실로 인한 소비 위축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구조적인 소비 위축 상태인데 여기에 자산 손실까지 추가되면 경제 성장률은 1%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이 은행과 금융기관의 연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하는데 동시에 세금 징수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악화되고 임금 상승이 멈출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산업, 건설, 부동산 중개, 인테리어 등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이 실업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세대 간 불공정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부동산에 이미 진입한 기성세대는 자산을 잃지만 아직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은 평생 집을 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반대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면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서울은 여전히 강남, 서초 같은 핫플레이스가 있다. 정부가 어떻게든 시장을 받쳐낼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분석해 봅시다. 먼저 공급 부족론에 대해서입니다. 이 주장의 가장 큰 결함은 주택 수요가 일정하다는 잘못된 가정에 있어요. 2020년, 2021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실제로 과거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올랐던 이유는 공급 때문이 아니라 투자 수요의 폭진 때문이었어요. 반대로 2022년 금리가 인상되면서 투자 수요가 급감하자 집값도 바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공급 부족이 핵심이었다면 금리 인상 후에도 가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은 여전히 강할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강남이 강한 이유는 수요가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수요는 무엇으로 뒷받침될까요? 강남에 거주할 수 있는 30, 40대 고소득층의 인구입니다. 2030년까지 이 연령대 인구가 200만 명 감소합니다. 강남 아파트 거주자들이 노후화되면서 자식 세대는 강남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평생 월세로 살아야 하는 세대는 거금을 들여 강남 아파트를 구매할 유인이 없습니다. 결국 강남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시장을 받쳐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일본이 1990년대부터 30년간 시도해온 정책이에요. 공공투자, 금리 인하, 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을 써봤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 상태입니다. 오히려 정부 부채는 GDP의 240%를 넘어 세계 최악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거품을 유지하려다 결국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중국도 2010년대 후반 부동산 바블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현재는 경제 성장률이 급락한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더욱 명확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는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폭락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폭락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예요. 반대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거대한 정부 정책도, 낮은 금리도, 공급 논리도 아무것도 집값을 올릴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현명한 개인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은 거의 일치합니다. 무주택자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실거주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는 절대 금물이에요. 대출금이 많을수록 금리 인상이나 가격 하락의 타격이 커집니다. 특히 전세나 반전세 계약으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갭 투자는 금리 역전, 세입자 보호법 강화, 가격 하락 등
어느 변수 하나만 틀어져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의 매수는 피하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실물 자선 보유의 중요성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품이 너무 크다면 가격 조정 후 매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저금리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격이 아니라 수익성과 안정성으로 자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10년 뒤 돈 가치가 지금의 그것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에게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거품이 낀 아파트 매수를 유도하기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년층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무리한 대출로 고가주택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동시에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빌라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빌라는 심각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아파트 위주의 정책 지원과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지 지분이 높은 빌라는 장기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토지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될 때 이러한 빌라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노후도, 입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현금 흐름과 실수익률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갭 투자, 영끌, 전세대출 같은 고위험 거래는 금지입니다. 월세로 실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물건만 매수하고 이마저도 시장 조정을 거친 후에 진행해야 해요. 이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이 아니라 수익을 주는 자산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사회 차원의 변화를 정리하면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보유세를 대폭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투기를 억제하면서 거래의 자유도를 높여야 합니다.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도 중요해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주택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시장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거품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점진적이라도 가격 조정을 허용해야 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개혁도 중요해요. 가계부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접근성은 높여야 합니다. 주거 기본권의 재정의도 필요합니다. 지금의 수준에서는 전세나 월세로 평생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구 구조 붕괴, 극도의 가계부채 집중, 극저의 자산 유동성, 높은 변동금리 의존도, 극단화된 레버리지 거래. 이 5가지 요소가 한국 부동산을 유독 급락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거품은 반드시 터집니다. 문제는 언제 터질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것인가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은 거품을 인정하고 그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대출로 거품이 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피하고 현금 흐름이 건전한 터자만 하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 시대에 이것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선택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